예, 저희 오늘 부가가치세 실무를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책의 구조를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세무 실무 강의를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서 좀 찾아봐야 되겠죠. 필요할 때. 그래서 이 책의 구조가 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차 한번 잠깐 좀 보시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져요. 1편, 2편, 3편으로 나눠지는데 보시면은 1편은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기본 사항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실무라면 크게 두 가지예요. 과세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과세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정을 하고 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고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앞부분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이라든지 납세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관련된 내용 그리고 과세거래와 면세거래 그리고 영세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 4, 5장에 보면 3장이 과세거래, 4장이 면세거래, 그다음 5장이 영세율.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 실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신고 기간이 아니라 이제 그 과세 기간에는 어떤 걸 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딱 신고를 하는 시점에 들어가면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는 2편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매출세액부터 매입세액 그리고 차감납부세액, 그다음에 경감세액, 가산세 이런 것들을 신고서의 어떤 그런 부가치세 신고서 앞장 있죠. 그거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2편. 거기까지 하고 나면은 3편에서는 이제 우리 책의 업종별이나 어떤 사업 형태별 사례라 그래서 간이과세자라든지 겸용사업자 그리고 영세율 세랑은 좀 다른 게 부가치세가 소득세나 법인세는 사실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그 과정까지 결산 과정까지는 조금 다양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세 신고서나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업종별로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업종별로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첨부 서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3편에서 사례별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3편에서 따로 다루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앞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뒤에 3편의 사례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에 있는 이 사례들은 거진 다 다룰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 구조가 크게 1편, 2편, 3편. 1편은 기본 사항들, 2편은 신고서를 만드는 과정, 그 과세표준부터 매입세까지. 그 다음에 3편은 우리가 업종별 사례가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일장 총칙에서 보시면요. 부가치세 얘기가 있는데 부가치세는 뭐 거진 기본 사항들은 다 아실 테니까 21페이지, 22페이지 한번 좀 보시고 부가치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런 건 아시죠? 뭐 거래 단계마다 10%씩 부가치세를 계속해서 과세하는 거 이런 건 아실 거고 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법 보시면은 23페이지 보시면 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로 돼 있어요. 매출세에서 매입세액. 근데 여기서 보면 매출세액은 매출액 곱하기 10%고 매입세액은 매입액 곱하기 10%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매출액 곱하기 10%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개념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실무하시다가 어떤 기업에서 이제 또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법인 차량이죠. 이런 것들을 매각했어요. 그럼 세금 계산 발급해야 안 해요? 해야 되겠죠. 또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팔았다. 그럼 세금 계산 발급을 해야 되겠죠. 즉 우리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구성하는 것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용 유형 무형 자산 있죠. 사업용 자산의 매각액도 포함이 돼요. 사업용 자산의 매각액도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고 매출세액을 구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회계적으로 매출액이라고 회계 처리하진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출세액에 포함이 되고 또 회계랑 좀 다른 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자 매입세액을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 상품 재고를 매입해요. 그러면은 회계적으로는 일단은 자산을 잡았다가 어떻게 팔린 것만 매출원가로 가죠.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매입 시점에 전액 다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입세액은 실제로 팔린 거나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라 매입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를 한다. 이게 이제 회계적으로 조금 다른 점이에요. 회계랑 계산을 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매출액에서는 10%의 세율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수출 같은 경우는 0세율 있죠. 0%. 수출 같은 경우는 0의 세율로 해서 0%가 적용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지만 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여기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은
납부세액이 나와야 되는데 간혹가다 매입세액이 더 많거나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세액. 자, 그래서 만약에 환급세액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환급을 우리가 국세청에다가 신고하잖아요. 저 세금 얼마 환급해 주세요.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그냥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환급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환급조사. 우리가 그냥 뭐 신청한다고 국가에서 돈을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내주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환급조사를 하게 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접근 방식은 뭐냐면 가공의 허위 매입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허위 매입으로 국가의 돈을 이제 그 가짜로 이제 타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환급조사의 기본적인 이제 기본 그 이제 접근 방법은 매입 내역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매입 내역에 대해서 주요 매입 아마 주로 이제 금액이 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질 거고요. 주요 매입액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보통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금 이제 대금 지급 증빙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요청합니다. 계좌 이체를 얼마가 돈이 나가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실제 거래가 아닌데 가공의 거래를 해갖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실제 진짜 거래가 맞다라고 하면 대금을 지급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환급액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환급조사를 대비하고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꼼꼼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또 대금 지급 내역인데 이 대금 지급 내역은 100%가 다 지급이 안 되고 일부 미지급이 남아 있어도 뭐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보통 의심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만 주고 공급가액 아예 한 푼도 안 줬다. 그럼 이게 보통 가공거래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대금을 한 푼도 안 줬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가공거래로 이제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겠고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또 뭐도 보냐면 이 업종도 봐요. 업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업종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싶으면은 좀 이제 그 가공 허위 매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일어나는 용어정의나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25페이지 나오는 부가치세 회계 처리는 뭐 참고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27페이지 좀 넘어가시면은 부가가치세 27페이지 기본적인 그 부가가치세 기본적인 특징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이 소비지급 과세 원칙은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요. 이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그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면 우리나라는 10%가 부가치세 세율인데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부가치세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중국만 해도 뭐 17% 이렇게 하고 각자 나라마다 이제 부가치세 세율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물건이 나갈 때는 일단 영의 세율을 곱해요. 그럼 영 세율을 곱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가치세가 다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로 나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독일로 들어간다면 독일로 들어갈 때 독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독일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 먹는 사람들은 독일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거꾸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수입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지급과세 원칙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요. 밑에 수출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나가시고 용어의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보시고요. 29페이지 뭐 최근에 이제 개정된 거가 작년이죠. 보시면은 간이과세자가 원래는 기준 금액이 얼마였어요? 4,800이었다가 8천만 원 미만으로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이 작년에 이제 올랐던 거 좀 보시면 좋겠고 이때 작년에 4,800에서 8,000원으로 올라가면서 또 중요하게 바뀐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하게 돼 있었죠. 영수증만 발급하게 돼 있었는데 요거를 나눠서 4,800 미만은 그대로 영수증 발급이지만 4,800에서 8,000 사이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작년에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간이과세자가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지나가시고 30페이지 보시면 과세 요건이 있는데 30페이지에 뭐 기본 사항들은 제가 빨리빨리 좀 지나갈게요. 보면은 이제 부가치세 이제 납세무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업자가 부가세 납세무자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 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서 이제 우리가 재화를 수입한다 그러면은 그때 부가치세를 내야 되겠죠. 누구한테 내고 오냐면 저거는 세관에다가 이제 내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실무하다 보면 세금 계산서에 공급자 인천 세관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재화가 수입되면서 부가치세를 내고 들어온 곳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조금 지나가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이 얘기를 뒤에 가서 조금씩 더 자세히 한번 볼 건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영토죠. 우리나라 국가라고 하는 이 영토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원칙을 가지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영세율 할 때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 다만하고 나오는 거 중개무역부터 시작해서 위탁 판매 수출, 외국인도 수출,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범위를 넘어서는, 즉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범위를 가져갔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는, 즉 우리나라 그 이제 국가와 관련돼 있는 거기까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것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좀 지나가셔서 35페이지 보시면은 뭐 간단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먼저 보시면 집합건물관리단인데, 여러분 관리사무소 아시죠? 건물 같은 데 보면 아파트라든지 또는 이제 그 상가 같은 데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이 관리사무소는 사실은 뭐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리의 실지에 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에게 분배만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가 어떤 부가가치세 납세무자가 되거나 원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리단이 어떤 그 이제 주차장 관리 수입이나 건물 개보수 수입 또는 이제 그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 수익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이 관리단 자체가 부가가치세 납세무자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납세무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차장 수익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의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긴 한데,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들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실질과세 원칙. 이거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방향으로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 규정을 이제 쓸 때가 있고, 납세자, 우리 같은 납세자 입장에서 이 규정을 쓸 때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 규정을 쓸 때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어떤 업체가 조세 포탈에 어떤 혐의가 있어서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하러 딱 들어가서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세금을 추징할 때 이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엄청나게 체납을 많이 하고 또 이제 탈세도 많이 했는데, 세금을 추징하려고 고지서를 딱 봤더니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명의만 있고 그 실제 사장이 따로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바지 사장이라고 들어봤죠? 그 바지 사장의 그 어원은 뭐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총알 바지의 그 바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서 생기는 모든 소득은 그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실질 사업자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산도 하나도 없는 거죠. 국세청에서 세금을 때리려고 해도 뭐 이렇게 그 추징이 되는 게 없죠. 여러분, 만약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이 한 100억을 부과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에서 열받죠. 1원에 한 대씩 맞자, 뭐 이럴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냥 추징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만약에 국세청에서 실질 사업자가 있다는 걸 밝혔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실질 사업자한테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추징해야 되겠죠. 그때 쓰는 규정이에요, 여기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 있고 그 사람은 세금을 이제 체납하고 또는 탈루를 하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 실질 이 사업에서 들어간 소득은 어디로 갔느냐, 그걸 귀속자를 쫓아가서 그 사람한테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거가 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몇 번 이런 사건들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두 번째는 납세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뭐냐면, 자기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인데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네 명의로 잠깐 사업자를 하나 내자 그래서 사업자를 냈대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가 사업자가 2개래. 원래 사장님 거랑 자기 명의로. 근데 자기 명의로 해서 사업자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일하는 데서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손절해야죠. 근데 이제 사회 경험이 없고 뭐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해줬어요. 해줬는데 문제는 자기 명의로 세금에서 발급하고 소득세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랑 체납을 해서 이게 몇 억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사장님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사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납세자 측면에서 저는 실질 사업자가 아니고 실질 사업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걸 입증을 하는 거죠.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때 불복을 해갖고 이겼어요. 이겼어. 이 사람의 그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대금은 전부 다 실질 사장님의 딸 통장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 사람 통장으로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 사람 통장으로 들어온 거 그 딸 통장으로 다 보내줬어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고 가갖고 했는데 이기기가 쉽진 않은데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해서 실질 사업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부과해달라고 하고 나는 취소해달라 그래서 취소를 한번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실질과세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칙에 대한 납세모자라 이런 부분을 잠깐 살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납세 절차 살펴볼게요.